자, 오늘 주일 설교는 이래서 살았다입니다. 이래서 살았다. 여러분도 요즘은 피부로 느끼시지요? 제가 연초에 했던 강의 기억나십니까? 올 가을경이 되면 여러분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사실들을 이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리그가 있습니다. 영국 쪽에는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스페인 쪽에 프리메라리가, 발음이 되게 어렵죠? 그 중에서 더 높게 쳐주는 게 이 프리메라 리가입니다. 이 세계 가장 탑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 리그에는요, 이 스페인 리그에서도 특별히 더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게 쳐주고 그러는 두 구단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있고요. FC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는 잘 아시는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에는 메시가 있습니다. 이 두 구단이 서로 라이벌이듯 그 두 사람도 지금 현재 원하는 축구계에서 쌍벽이죠. 그래서 호날두 팬들은 메시를 욕하고 메시 팬들은 호날두를 욕하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스페인 리그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서로 자기들만 우승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프리메라 리가는 두 마리의 경주마만 달리는 리그다. 전 세계 축구 구단 중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양극화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구단이 들어왔냐면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랑 비슷하죠. 이름이.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들어왔습니다. 1903년 3인의 바스크 출신 유학생들이 창단을 했는데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처럼 많이 유명한 무슨 팀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프리메라 리가에서 10회 우승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이 두 개밖에 없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밖에 없던 이 스페인 리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이름을 당당히 올렸던 그런 구단입니다. 여기 감독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감독이 디에고 시메오네라는 사람인데요. 보시겠듯 화려합니다. 프리메라 리가 우승, 코파델레이 우승, 이게 유럽 챔피언스 리그죠. 준우승, 유로파 리그 우승, 슈퍼컵 우승. 아주 놀라울 정도의 성적들을 이 디에고 시메오네가 오면서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일약 스타가 되는, 이 사람이 키워낸 공격수들도 대단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다 알죠. 페르난도 토레스, 세르히오 아게로, 디에고 포롤란, 팔카오, 코스타, 앙투안 그리즈만. 원래 그닥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가서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빅리그로 대단히 비싼 가격에 팔려간 사람들입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은요, 디에고 시메오네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여기에서 선수로 뛴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많은 선수들이, 많은 슈퍼스타들이, 함께 했다가 슈퍼스타가 된 사람들이 극찬하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디에고 시메오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양단하고 있던 스페인 리그에서 그들의 독주를 깨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걸까?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 여러분, 그 비밀이 여기 나옵니다. 비밀이 여기 나옵니다. 2017년, 2018년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4강에서요. 4강을 앞두고 이 디에고 시메네오 감독이 무슨 연습을 했냐면요. 한 명이 퇴장당해서 한 명 없이 10명 대 11명이 싸우는 그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축구는 한 명이 빠지면 되게 어렵잖아요. 11명과 10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는데 그 포지션 하나가 구멍이 나는 건데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그런데 유로파 리그 4강을 앞두고 모든 전력을 다 대비해서 연습을 해도 부족할 판에 한 명이 빠진 페널티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거죠.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진짜 실제 아스날과의 경기 때 전반 10분 만에 수비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그런데 얘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훈련을 했잖아요. 10명 대 11명이 싸우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승부로 끝나고요. 2차전에는 승리해서 결승에 진출해 결국 대회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디에고 시메오네라는 감독이 다 잘 될 거야. 소위 말하는 긍정의 힘, 4차원의 영성 같은 거. 사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을 여기 이분에게 대비하면요. 이분은 져야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4차원의 영성에 대비하면. 4차원의 영성은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크릿이잖아요. 그게 긍정의 힘이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된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한 명이 퇴장당할 거야. 그래서 나는 10명으로 싸워야 돼. 이렇게 이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비관적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4차원의 영성을 여기 접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팀이 한 명이 퇴장당할 거야.
그래서 다른 팀은 10명으로 싸우고 우리는 11명으로 싸우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11명이 10명을 공격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해가지고 완전 초토화시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가지고 계속 그것만 감독이 되뇌어야죠. 그리고 그 같이 싸우는 그 선수들에게 자, 지금부터 우리 마이닝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내가 시크릿과 그리고 내가 조용기 목사를 좋아하는데 4차원의 영성에 내가 깊이 심취해 있어요.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내일 그 와스널 저 팀이 한 명이 퇴장당할 거야. 수비수 한 명이 퇴장당할 거야. 라고 우리가 계속 이미지 트레이딩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마치 퇴장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진짜 실제 내일 아스널에서 한 명이 퇴장당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는 그것만 몰두해서 퇴장당할 거야, 퇴장당할 거야, 퇴장당할 거야. 그래야죠. 그게 4차원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긍정의 힘이고 그게 시크릿입니다.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으면 전반 10분 우리가 수비수가 퇴장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졌죠. 그냥 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그런 영웅 구단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은요, 늘 이랬습니다. 늘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지라고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오늘날의 터레스, 아게로, 포르란, 팔카오, 코스탄, 그리즈만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그 전성기가 지난 사람도 있지만, 일이 된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 예화로 들었던 이순신 장군.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사요나라, 와다시와 김똑강 데스. 우리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분이 일본과 싸우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다 대비해서 거기 맞춰서 싸웠기 때문에 21전 21승으로 일본의 보급선을 끊고 그래서 그들이 물러가게 했던 이 나라를 지켰던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요 지금 일본의 신이 800만이거든요. 800 귀신의 나라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는 영적으로 혼탁한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길거리에 신이 그냥 막 집 앞에 걔네는 부엌에도 부엌신이 있고요. 신발에 신발신이 있고요. 그냥 이름 갖다 붙이면 다 신이 되는 그런 나라.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나라. 일본.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도 제대로 잘 모른 채 그렇게 귀신을 숭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죽으면 지옥 가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 나라를 살렸는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 그 800만 귀신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가? 예, 다시 얘기하지만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다 대비를 했습니다. 일본군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퇴각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하고 A는 B고 C고 D고 F까지 Z까지 우리가 밀릴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격해야지. 그런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다 대비한 가장 비관적으로 세태를 직시했던 이걸 비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준비라고 해야 되겠죠. 준비라고. 비관과 준비는 다른 거죠. 비관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죽었어. 일본군 쳐들어오면 그냥 죽어버렸어. 그거랑 준비는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준비죠. 비관과는 다른 겁니다.
4차원의 영성은 뭐예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조차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4차원의 영성은. 아, 일본군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잘못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4차원의 영성은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망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거북선이 다 파괴되고, 그게 4차원의 영성입니다. 얼마나 악한 건데요, 4차원의 영성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조영기 목사는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4차원의 영성, 조엘슨의 긍정의 힘, 시크릿.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삶 자체를 파괴시키는, 왜 아무런 준비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될 거야. 믿으면 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뭐가 돼, 되기는. 뭐가 돼, 뭐시가 돼. 그럼 조영기 목사는 믿음대로 돼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 개망난입니까? 그럼 조영기 목사는 아들들을, 야, 아들은 개망난이가 돼야 돼. 내 아들은, 내 큰아들은 개망난이가 되고 주식을 저렇게 하고 막 사기를 치고 저래야 돼. 마약을, 뭐 약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뭔 말하는 대로 돼요. 웃기고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쉬워요? 삶이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어른이 어쩔 때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만 먹으면 어린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조은기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나 저는 그분을 어른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른은요, 어떨 때 사람은 어른이 되냐?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볼 줄 알 때,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조은기 목사님이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것은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말에 책임을 질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젖먹더니까지 다녀서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질 거야.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책임을 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정도로 자신의 인생에서 진지함을 내뱉을 줄 알 때 그때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무슨 말에 책임을 져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슨 말에 책임을 져요? 김성환 목사야. 김성환 아저씨. 그 사람이 3년 전에 뭐라고 말했는데요. 나는 세습 안 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김성환 아저씨가 어른인 것 같아요? 자기 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던 말을 부친 게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른 아니에요, 그분들. 어른 아니에요. 김성환 아저씨 어른 아니에요. 조은기 아저씨 어른 아니에요.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 아니에요. 이거 진짜 큰 착각입니다. 어른은요, 준비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왜 준비하는 거예요?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책임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은요, 어른이에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수까지 다 준비하면서 자기가 뱉은 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수인 장군님은 어른이세요. 여러분 어른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있으시죠? 자녀들을 맡아서 잘 기르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른이시라면요. 그리고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들을 여러분이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을 가졌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준비 안 하시면 안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5천 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14만 5천 명이 줄었어요. IMF 외환 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분명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먹여 살던 10대 주력 업종들이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명퇴를 당하고 구조조정을 당해서 그들이 실업자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지금 여러분 실업률, 체감 실업률 11%를 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 12%를 넘었습니다. IMF 때입니다. IMF 때.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IMF 때요. 여러분 가계부채가 없었습니다. IMF 때 가계부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 남발시키고 빚내게 하고 인위적인 집값 부양,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그런 빚더미를 만들어서 결국 IMF를 극복했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1500조, 단군 일에 한 번도 없었던 일. 6.25 제가 1.4.5 때만 해도요 가계부채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4.5 때 중공군이 나한테 총을 겨누면서요. 야, 돈 좀 빌려다오.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왜? 나 그때 가계부채가 없었거든. 지금은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1,500조야. 가계부채가 1,500조야. 1,500조가 장난인 줄 아십니까? 그 중에 700조가 누락돼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금 전세 시가총액이 한 700조 되거든요. 1,500조 플러스 700조를 같이 더해야 돼요. 그럼 얼마야? 1원이요, 3원이요, 3원이요, 2,200조? 2,200조예요. 가계부채가 2,200조예요.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 1위예요. 그리스보다도 많아요, 부채가. 그런데 여러분, IMF 때 가계부채가 없었을 때, 그리고 정부 부채도 없었을 때, 그때도 지금 그때 일어났던 그 경제적인 위기의 모습들이 지금은 가계부채 2,500, 2,200조, 정부 부채 장난 아니고 기업 부채 장난 아니고 유이자 채무 거의 5,000조에 육박하는 지금 상황에서 아직 금리가 안 오른 상태에서도 지금 IMF 1998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실업률 그리고 기업들의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걸 경고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한 분들은요. 지금 이제 죄송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요. 이제 9월, 10월 금리가 오를 거라고 하는데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야, 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 오를 수밖에 없죠.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데 환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율을 제가 달러의 가격이라고 했죠. 달러가 오르는데 달러 대비해가지고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는 오르고 한국 돈 가치는 싸진다는 건데 한국 돈 가치가 내려간다는 건데 여러분이 외인 투자자라면 지금 외환 보유고 중에 거의 1,000조 가까이 뭐
얼마, 4천억 달러? 그 중에 1천억, 1200억 달러는 다 외국에서 온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인데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 돈인데,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그거 바꿔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걸 왜 안 보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기름 구입하려고 4천억 달러가 있으면 뭐해. 외국인들 빠져나갈 때 그거 대비해서 1200억 달러 있어야 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기름 사는데 매년 1000억 달러 있어야 되고, 준비금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참, 나쁘죠. 진짜 나쁘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호도하고 있으니까. 정부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어쨌든 환율이 오르는데 달러의 가격은 오르고 한국 돈은 싸지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면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말이 뭐예요? 아직은 달러가 그래도 왕이죠. 그런 달러가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총 맞았어요? 한국에다 투자하기에 계속? 한국이 뭐 볼 게 있다고 지금? 외국인들은 안 볼 것 같아요? 한국 자영업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 가계부채가 이런 거고, OECD가 경고하고 있잖아요. 위기 오고 있다고. 정부만 괜찮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나는 벌써 빼겠어요.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 안 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여러분 아세요? 걔네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금리 많이 올려줄 거야. 금리 많이 올려줄 거야. 지금 그거 기다리고 안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금리 막 20%막 됐죠. 그때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좋았죠. 그게 한국 돈 가치가 좋아져서 좋아진 거예요? 한국 돈이 너무 쓰레기가 되니까 인위적으로 금리를 20% 올려서라도 그 가치를 보충해 줄 테니까 최악의 경우 비장의 수처럼 이렇게 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자연적으로 금리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한국 돈 가치가 좋아지니까 그게 좋은 거지요. 지금처럼 환율 오르고 달러 가격은 계속 치솟고 한국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야죠. 아이에게 그 성장 호르몬을 주사해가지고 훌쩍 크게 하면요. 아이 정신은 여전히 아이인데 몸만 훌쩍 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전응화되는 거죠. 여러분, 인위적으로 한국 경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한국 경제가 전응화가 되는 거예요. 몸만 비대해지고, 안에는 썩어가고. 근데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금리 올라요. 다시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IMF에 버금가는 위기. 어떤 분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IMF 때 한국 가계 기초 체력이 괜찮았어요. 저축률 23%, 빚 없었어요. 정부 빚 없었어요. 지금이 IMF와 똑같거나 IMF보다 더 심각하대요. IMF 때는요, 그래도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10대 품목 3차 산업이 그래도 아직 화랑기였어요. 지금 3차 산업 다 죽었어요.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이거 다 3차 산업이거든요. 대단히 자금을 투자해서 공장을 크게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 이거 3차 산업입니다. 이 3차 산업이요. 1차, 3차 산업, 1차, 2차, 3차 산업이요.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이걸로는 더 이상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AI, 3D 프린트,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신성장 동력으로 나라가 발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3차 산업으로 어떤 경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구조조정 당하잖아요. 조선 망하고 있고 자동차 망하고 있고 자동차도 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꾸셔야 됩니다. 정부가 뭐 하고 있어요? 수소차 만든다. 수소차. 아 미치고 환장할 노리죠. 팔짝 뛸 노리죠.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놀고 있는데 우리 혼자 수소차를 만들겠다면 현대차가. 현대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래를 읽지 못하고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IMF 때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3차 산업이 화랑이어서 그리고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10대 주력 품목들이 화랑이었고 더군다나 동반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일어나면서 그 인접한 나라의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IMF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요인 중에는 가계부채가 없었다는 거, 가계 경기가 좋았다는 거, 정부 부채가 없었다는 거, 정부 경기가 좋았다는 거, 중국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 사람들이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3차 산업이 아직 화랑이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IMF를 극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중국이 오히려 이젠 기술력 우리를 잡아먹고 있고 반덤핑으로 쳐가지고 한국을 잡아먹고 있고 더 이상 중국 특수를 누릴 수 없고 가게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고 정부도 더 이상 빚을 내서 사람들을 떠안을 수 없고 국민들을 지켜줄 수 없고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좀비 기업이 법인의 50% 가까운 이들이 1년에 1,0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그 중에 법인의 26만 곳은 영원이고 1년 동안 번수익이 영원이고 좀비 기업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이제 돌아오고 만기 연장 안 해줄 겁니다. 은행들이. 바젤3 들어오고 IFRS 9인가요? 들어오고 보험사들 지금 탁탁 나가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 내수 그리고 수출 그 모든 게 다 지금 올스톱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전히 정부는 정신 못 차리고 자영업자에게 자영업 대응책이라고 하면서 탈세 눈 감아줄 테니까 마음껏 탈세하면서 사업하라고 하는 이런 국세천장이 웃기지도 않은 소리나 쌓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건데 여러분 많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의 최악의 경우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한국 경제 최악의 경우 여러분 삶의 최악의 경우는 다시 한국 경제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IMF 보는 겁니다. 다시 IMF 보는 거예요. 다시 IMF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직장인들 하루아침에 회사 문 닫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3달 벌이가 없으면 3달 동안 벌이가 없으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3달 벌이가 없으면 한국 사람 10명 중에 8명은 파산한답니다. 통계입니다, 통계. 지금 당장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만 봐도, 만약 여러분이 3달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융자산이 있기를 해요? 대한민국 자산의 75%가 부동산인데?
세 달 동안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IMF하고 직장 잘렸어요. 수입이 없어. 어떨 것 같아요? 빚 내요? 빚을 못 내요, 이제. DSR 정책 도입돼가지고. 그리고 빚 내도 이제는 이자만 내는 그런 대출 안 해줍니다. 빚도 안 내주겠지만, 빚을 낸다 할지라도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된다. 한 200만원, 250만원씩 같이 낼 수 있어요?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IMF 다시 맞아가지고 직장이 떨어지고, 직장이 다 잘리고, 뭐 회사가 몰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지금도 실업률이 11%인데, 체감 실업률 12, 15 막 이런데. 다시 IMF 와가지고, 아니, IMF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좀비 기업이 지금 금리가 안 오니까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좀비 기업들이 다 우죽순 구조용 당하면, 여러분 직장 안전할 거라 생각하세요? 안전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그럼 잘리겠죠. 금리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주택을 여러분 돈 안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직장이 잘려서, 아니, 직장이 사라져서, 명예퇴직, 희망퇴직도 아니고, 직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왔어요. 지금도 실업이 장난 아닌데, 실업자들 막 쏟아져요. 취업자 수가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작년 대비 14만 5천 명이 줄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 금리 올라서 좀비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좀비 기업이 코스피 상장사의 3분의 1이 좀비 기업인 상황에서, 코스피 상장사 2,000개가 넘는 그런 기업 중에 3분의 1이 좀비 기업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서, 그들이 우죽순 쏟아져 나오면, 지금도 실업률이 11% 넘는 상황에서, 실업이 20%, 25%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금리 오르면? 어느 누가 있어 지금 이 설계를 들으면서 너 너무 비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실업률 20% 칩니다. 금리 오르면 그리 됩니다. 좀비 기업들 무너지면 그리 됩니다. 법인 기업의 26만 곳이 영원입니다. 수익이 1년 동안 수익이 영원. 법인은요 세금 탈세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도 법인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빡빡합니다. 세무서가 세금 법인한테 세금 뜯어달라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장부를 조작해도요 영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 영원이 난 겁니다.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26만 곳의 법인이. 근데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안 오는 상황에서 이런데, 금리가 오르면 26만 곳이 다 문 닫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 26만 곳이 금리 오르면요, 문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6만 곳의 법인이니까 직원이 그래도 적어도 5명 이상이 될 거거든요? 법인이니까? 그러면 봅시다. 그냥 평균 내가지고 5명이라고 합시다. 26만 곳에 직원이 5명이야. 26만, 10, 100, 1000, 만, 10만, 26만 곱하기 5. 130만 명. 130만 명이 실업자 또 쏟아져 나오면 실업 20% 칩니다. 그 130만 명에 딸려있는 가족들, 4인 가족만 해도요. 봅시다. 3, 100, 1000, 만, 10만, 100만 곱하기 4인 520만 명입니다. 520만 명의 생계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리 오르면. 여기다 자영업이 550만이죠. 4인 가족 해보세요. 100, 1000, 만, 10만, 100만 곱하기 4. 2200만 명, 거의 2000만 명.
그러면 수익 못 내는 기업 26만 곳, 130만 명, 550만 명, 플러스 2천만 명. 거의 2,500만 명이 금리가 오르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대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금리가 오르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할까요?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칩 던지죠. 말이 뭐합니까? 칩 던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인데 금융자산 없어요. 금융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 저 1% 부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서민들은 다 집 한 채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자산에. 그럼 금리 올라서 법인 기업들, 좀비 기업들 팍팍 쓰러지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일자리 못 구해. 먹고 살아야 돼. 뭐 할 것 같아요? 집 던집니다. 아파트 던집니다. 보십시오. 아파트 똥값 될 겁니다. 똥값 될 겁니다. 보십시오. 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똥값 될 겁니다. 갭 투자 그냥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복창하시면 됩니다. IMF 때 5억짜리 건물 5천만 원 같습니다. 물론 다시 회복하면서 올랐지만 실제 역사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마 다시 이 나라에 IMF가 오면요. IMF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좋은 자산들, 좋은 기업들, 그리고 은행들. 지금 은행이 여러분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IMF 때 외국인들이 다 먹었습니다. 뉴월드 오더가 한국의 은행들 다 가져갔습니다. 좋은 기업들 죄다 여러분 외국인 겁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주주가 누군데요? 주주 구성 명단 보십시오. 삼성전자 외국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나라에 IMF가 오면요. 이제 한국인들 재산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월드도가 한국의 국민들의 자산을 싹 다 가져갈 겁니다. 상위 1%가 여러분 자산을 싹 다 수거해 갈 겁니다. 어쩌면 그러려고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이 이길 수 있었던 길은요. 단순히 세상 삶을 그 약점을 비관적으로 보고 비관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기만이 아닙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어떤 그 위기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최악의 경우의 수를 보고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들은? 여러분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칭 스태프인데요. 오스카 오르트카 피지컬 코치인데 이 사람은 각 선수들의 개인 식단을 체계하고요. 그 개인에 맞게 그 성향에 맞게 그리고 연령에 맞게 필요한 훈련 그리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심적인 요소까지 컨트롤해줬습니다. 헤르만 브루거 수석 코치는요. 최첨단 분석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정말 개개인에 맞게 모든 사람들 다 뭉뚱거려서 똑같이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팀 전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의 최악의 경우에까지 대비한 그 마인드가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냥 최악의 경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최악의 경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극복 요령까지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합리했던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리그의 양극화를 깨는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죠. 아버지들이시죠. 부모님이시죠. 그러면 리더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얼마의 자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경제 위기가 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마지막 이 나라의 IMF 왔을 때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젊은 여자들이 IMF가 오면 다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까요? 여러분의 딸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준비하셔야죠. 거기까지도. 그 피눈물 나는 여러분의 아내가 몸을 팔아가지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여러분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다고요? 안 그럴 거라고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베네수엘라가요, 세계 4위 산유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내가, 그리고 딸이, 여러분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왜 안 그럴 거라 생각하시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영화를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갇혔어요. 근데 그 안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무기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이 조직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식량을 배급해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식량을 안 줍니다. 식량을 받으려면 너희 아내들을 우리에게 성놀이기감으로 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 눈먼 그 남편들이요. 막 욕지거리 하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굶었나요?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부인들이 그 권력자들에게 또 다른 눈멀었지만 총을 갖고 있고 식량을 나눠주는 권력자들이 가가지고요. 몸을 팔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갖고 그 남편이 그 주인공 남편이 그 왜 인크레더블 헐크인가요? 거기 나왔던 사람인데 아니 헐크에 나왔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빵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굶주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열왕기상인가 열왕기하 보세요. 어떤 한 여자가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 왕이 얘기합니다.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지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너의 어려움을 풀어주겠니? 그래도 말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네 아들을 우리 아들을 삶아 먹고 이제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아들을 삶아 먹자라고 했더니 그가 도망쳤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실제 역사입니다. 굶주림 앞에서는요. 자녀까지 삶아 먹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성윤리가 붕괴된 마당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이런 위기가 온다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자녀를,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아내를 지키셔야 됩니다. 리더라면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4차원의 영성이나 긍정의 힘이나 시크릿처럼 될 거야, 잘 될 거야. 야, 김전사, 너 너무 비관적이야. 너무 너는 진짜 아니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손가락질하며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차라리 지금 저처럼 그래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어. 지금 어쨌든 시스템 그렇게 굴러가고 있잖아. 금리 오르면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1%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준비하셔야죠. 1% 그럴 가능성이 1%도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최악의 경우에는 내 딸이 몸을 팔 수 있겠구나. 그래,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준비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셔야죠.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게 목사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 말이면 돼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리더야? 리더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희망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리더는 늘 비관을 생각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리더의 숙명입니다. 그게 리더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에 낙낙거린다고,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미래 좋아지겠지 그런다고 리더마저도 그래 같이 좋아지기라고 하면 그 조직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리더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리더는 늘 최후에까지 최악의 경우까지 앞에서는 웃어도 괜찮아 잘 될 거라 해도 뒤에서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난 지금 뭘 준비해야 되지? 나를 믿고 따르는 저들에게 나는 무엇을 대비해줘야 되지? 이거면?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른은 힘든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이 정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유일하게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저렇게 쓰레기처럼 만드는, 쓰레기처럼 여기는 이 정부는 결단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가 무슨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면서 블록체인이 뭐야? 미래도 읽지 못하는 문맹들이 되어서 그저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이 잘 섬기면 행복하실 겁니다. 돈 갖다 바치십시오. 11조 갖다 바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라는 정말 헛된 입 바른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교회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교회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아버지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야지만 디에고 시메온의 감독이 준비했을 때 그리고 그 준비에 맞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그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그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영웅처럼
존재하고 살아있을 수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그 최악의 위기가 무엇인가? 그럼 내가 여기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만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상 이후 불어닥칠 최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의 조직을 지키는 그런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외침이 울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부디 저들이 그저 잘 되겠지라는 헛된 기만적인 긍정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금리가 오르면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그 이상의 파국이 올 거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부디 그 위기 안에서 가족을 지켜내고 직장을 지켜내고 조직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